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이 쏘아 올린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뒤에 치명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조차 10년이 걸린 민간 이항을 불과 2년 만에 해치운 한국의 미친 속도전. 주변국들은 한국이 사실상 무기 대량 생산체제에 돌입했다며 경악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하지만 진짜 공포는 위성사진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민간 공장 내부에서 절대 섞일 수 없다던 두 가지 금지된 기술이 하나로 결합되는 기이한 징후가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조차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큰 그림. 과연 그들이 준비한 최후의 히든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긴박했던 72시간의 추적 보고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커피나 마시죠. 어차피 저건 장난감이니까. 새벽 3시 15분 백악관 NSC 상황실 정면에 120인치 대형 스크린에는 한반도 남단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위성 생중계 화면이 푸르스름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CIA 분석관 케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더군요. 그는 땀에 젖은 셔츠 깃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눈빛으로 모니터 속의 수치들을 훑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궤도 진입 각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 3차 발사 때와는 초기 가속도 데이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위성 발사체가 아닙니다. 케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저는 그저 콧방귀를 뀌며 제가 아끼는 몽블랑 만년필 뚜껑을 딸깍거릴 뿐이었습니다. 20년입니다. 제가 이 방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군사기술을 감시해온 시간이 말입니다. 그들의 미사일 사거리를 180km로 묶어두었던 시절부터 탄두 중량을 제한하고 고체 연료 사용을 통제했던 그 모든 순간의 합의서에는 제 지문이 묻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뛰어난 대장장이지만 그 칼자루는 언제나 우리 미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케빈, 자네는 너무 과민 반응이야. 저건 그저 쇼일 뿐이라고. 한국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졌나 보지? 우주쇼라도 버려서 표심 좀 잡으려는 거 아니겠어? 저는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스크린 속의 하얀 로켓 누리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우스웠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설프게 조립한 레고 블록을 들고 와서 아빠, 이것 봐요. 나도 이제 어른이에요. 라고 외치는 꼴이었거든요. 나사조차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에게 기술을 이양하고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데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수천억 달러를 태우고 수십 번의 폭발을 겪으며 눈물을 흘렸던 그 험난한 과정을 고작 반도체나 좀 만들 줄 아는 한국이 단숨에 따라잡는다. 그것도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주도해서? 하지만 국장님, 이번엔 주관사가 항우연이 아닙니다. 한화입니다. 케빈이 내민 태블릿 PC 화면에는 붉은색 원형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한화. 제가 알기로 그들은 화약이나 만들고 기껏해야 우리 로키드 마틴의 기술을 사가서 자주포나 조립하는 수준의 방산 업체였죠. 그런 회사가 우주 발사체 총괄을 맡는다니 이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한화? 그 보험회사? 아니면 야구단 말하는 건가? 제 농담에 상황실 구석에 앉아있던 브래들리 합참소장이 껄껄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두꺼운 손가락 사이에는 아직 불이 붙지 않은 시가가 들려 있었는데 그는 특유의 걸걸한 목소리로 거들더군요. 마이클, 너무 무시하진 말게. 그래도 전애들이 만든 K9 자주포는 꽤 쓸만하니까. 물론 엔진은 독일제고 통제 시스템은 우리 거지만 말이야. 바로 그겁니다, 장군님. 껍데기만 한국산인 거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상황실 중앙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300페이지 분량의 누리호 4차 발사기술 분석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꺼운 종이 뭉치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을 이었죠. 한국인들은 손재주 가 좋죠. 인정합니다. 시키는 대로 조립하는 건 세계 최고니까요. 하지만 설계는 다릅니다. 특히 우주 발사체 엔진의 연소 불안정성을 제어하는 알고리즘은 우리가 50년 동안 쌓아온 데이터 없이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겨우 민간 기업이 나서서 이걸 성공시킨다. 오늘 밤 저 로켓은 100% 확률로 태평양 앞바다에 처박힐 겁니다. 내기하셔도 좋습니다. 브래들리 장군은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호, 자네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내가 아끼는 30년산 발렌타인을 걸지. 나는 성공에 걸겠네. 한국 놈들이 도끼는 좀 있잖아. 후회하실 겁니다, 장군님. 저는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다시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은 이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나로우주센터에 발사되는 하얀 수증기를 뿜어내며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값비싼 불꽃놀이 세트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시선이 화면 하단 발사대 주변을 비추는 CCTV 영상에 머물렀을 때 무언가 이질적인 느낌이 뒷목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보통 발사 직전에는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통제실에서 모니터를 보며 환호하거나 기도하는 모습이 잡히기 마련입니다. 나사나 스페이스X의 중계 화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하지만 화면에 비친 한국의 통제실, 그곳의 풍경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마치 도서관, 아니 엄숙한 장례식장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앉아 있었지만 그 누구도 웃거나 떠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리를 떨거나 손톱을 물어뜯는 불안한 기색조차 없었죠. 그들은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혹은 기계처럼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뭐지? 저 침착함은? 제가 미간을 찌푸리며 화면을 확대하라고 손짓하려는 찰나 케빈이 다시 한번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공포가 서려 있더군요. 국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지금 한화공장에서 전송된 실시간 전력 사용량 데이터입니다. 전력 사용량?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저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려 케빈의 모니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들고 있던 커피잔이 흔들리며 뜨거운 액체가 제 손등 위로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의 그래프는 붉은색 선을 그리며 치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놀란 건 그 수치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프가 가리키는 패턴이었죠. 그건 통상적인 우주 발사체 조립 공장의 전력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용광로가 24시간 돌아가고 초정밀 금속 가공기계 수천 대가 동시에 작동할 때만 나타나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디트로이트 전차와 전투기를 미친 듯이 찍어내던 전시 대량 생산체제의 전력 패턴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말이 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민간 기업이 위성 하나 쏘겠다고 이런 막대한 전력을 쓴다고요? 아니, 애초에 발사체 하나를 만드는데 이런 공정이 필요할 리가 없습니다. 우주 발사체는 수공업에 가깝습니다.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부품을 깎고 조립해야 하는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예술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 그래프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어느 공장에서는 저 복잡한 로켓 엔진을 마치 붕어빵 찍어내듯이 펑펑 찍어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케빈, 당장 위성 사오기 돌려. 창원, 대전, 사천. 하나 관련 공장 전부 스캔해. 지붕 뚫고 들어갈 기세로 확대하란 말이야. 제 고함 소리에 상황실의 정적이 깨졌습니다. 브래들리 장군도 시가를 내려놓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시선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으니까요. 정말 만약에 말입니다. 저들이 만드는 게 단순한 우주 배달 트럭이 아니라면? 저들이 저 엄청난 생산 라인에서 찍어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통제하려 했던 그것과 호환되는 부품들이라면? 그때였습니다. 화면 속 카운트다운이 0을 가리켰고 시뻘건 화염과 함께 누리호가 대지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리프트 오프.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한국 아나운서의 격앙된 목소리. 하지만 제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눈은 오직 하나, 상황실 메인 스크린 구석에 뜬 작은 경고창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고, 일단 엔진 내부에서 미확인 열감지. 통상적인 액체 연료 로켓의 푸른 불꽃 중심부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주황색 섬광이 번뜩였습니다. 그건 액체 연료가 아니라 고체 연료가 섞여 탈 때 나오는 특유의 스펙트럼이었죠. 그리고 그 고체 연료 기술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가장 치명적인 무기, 괴물 미사일 현무의 심장에만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멈춰. 저는 모니터를 향해 손을 뻗으며 신음처럼 내뱉었습니다. 당장 저거 멈춰. 저건 위성이 아니야. 저건. 하지만 누리호는 이미 음속을 돌파하며 구름을 뚫고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꼬리 뒤로 남겨진 하얀 연기가 마치 비웃는 듯한 거대한 물음표 모양을 그리면서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브래들리 장군과의 내기에서 진 것은 고작 술 한 병이지만 오늘 미국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바로 한반도에 대한 통제권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신호음이 그날따라 유독 길게 느껴지더군요. 국장님, 어디로 연결할까요? 케빈의 질문에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깨워. 그리고 내 비행기 준비해.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간다. 이것이 제가 겪은 72시간의 악몽.
아니, 대한민국이 숨기고 있던 거대한 야누스의 얼굴을 마주하게 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님 깨워. 제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브래들리 장군은 피우던 시가를 툭 떨어뜨리더군요. 시뻘건 불똥이 그의 잘 닦인 군화 위로 떨어져 타들어갔지만 그는 뜨거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만큼 제 지시는 NSC 상황실의 불문율을 깨는 그야말로 미친 소리였으니까요. 새벽 4시에 고작 우방국의 성공적인 위성 발사 때문에 잠든 대통령을 깨운다. 이건 제목을 내놓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이클, 자네 미쳤나? 지금 제정신이야? 브래들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 어깨를 낚아챘는데 그의 악력이 얼마나 센지 쇄골이 으스러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죠. 한국은 우리 동맹이야. 혈맹이라고. 미사일 좀 개량했다고 쳐. 그게 뭐 어때서? 어차피 중국 견제용으로 우리한테도 이득 아닌가? 이걸로 대통령을 깨우면 내일 아침 자네 책상은 이 방에서 사라질 걸세. 장군의 말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의 전가에서는 한국을 말 잘 듣는 골든 리트리버 정도로 취급하는 경향이 팽배했으니까요. 짖으라고 할 때 짖고 물라고 할 때 무는 아주 편리한 사냥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장군의 손을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턱짓으로 메인 스크린을 가리켰죠. 화면 속 누리호는 이미 대기권 밖으로 사라졌지만 제 뇌리에 박힌 그 주황색 스펙트럼의 잔상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장군님, 리트리버가 갑자기 늑대 울음소리를 내면 그건 더 이상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맹이란 건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목줄을 쥐고 있을 때나 유효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저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커피가 묻은 손등을 닦아냈습니다. 차가운 얼룩이 지워지자 그 아래 드러난 제 피부가 소름으로 오돌토돌해져 있더군요. 케빈, 아까 내가 말한 한화의 수입 원자재 리스트 띄워봐. 제 지시에 케빈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곧이어 대형 스크린에 엑셀 파일 하나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펼쳐졌는데 그중 붉게 하이라이트된 항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품목, 초고탄성 탄소섬유. 목적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 브래들리 장군은 그 표를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묻더군요. 탄소섬유. 로켓 동체 만드는 데 쓰는 거잖아. 가볍고 튼튼하니까. 그게 뭐 문제라도 되나? 문제는 등급입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T1000이라는 글자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일반적인 상업용 위성 발사체에는 T300이나 기껏해야 T700 등급을 씁니다. 비용 때문이죠. 1kg당 가격이 수천 달러나 하는 T1000급 초고강도 탄소섬유를 굳이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상황실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을 맞췄습니다.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더군요. 이 T1000 등급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곳은 딱 한 군데뿐입니다. 대기권 재진입 시 발생하는 7000도의 마찰열을 견뎌야 하는 물건. 바로 ICBM의 재진입체입니다. 순간 브래들리 장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상황실의 공기가 급격히 얼어붙는 게 느껴졌죠. 단순한 우주 발사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위성을 쏘겠다는 명분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의 핵심 기술인 재진입체를 민간 공장에서 버젓이 그것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설마 한국 놈들이 우리 몰래 핵 투발 수단을 만들고 있다는 건가? 장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죠. 더 기가 막힌 건 이 수입 기록이 민간 거래로 위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한화가 테니스 라켓과 낚싯대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일본 도레이사에서 이 물량을 싹쓸이했습니다. 우리가 낚싯대 만드는 줄 알고 도장 찍어줄 때 그들은 그 탄소섬유로 미사일의 껍데기를 감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제 책상 위에 붉은색 보안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 차관보 앤더슨의 직통 라인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뻔한 잔소리가 쏟아질 게 분명했으니까요. 마이클, 자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한국 대사관에서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 민간 기업의 정당한 기업 활동을 왜 CIA가 사찰하냐고 길길이 날뛰고 있다고. 앤더슨의 고함 소리가 수화기 밖으로 새어나올 정도였는데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놈들은 벌써 눈치채고 선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민간 사찰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의 입을 막으려는 수작이었죠. 앤더슨 차관보님, 이건 사찰이 아니라. 시끄러워. 다음 달에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 잡혀 있는 거 몰라? 분위기. 망치면 자네가 책임질 거야. 당장 조사 중단하고 복귀해. 이건 명령이야. 뚝.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뚝, 뚝 하는 건조한 신호음만이 제 귓가를 맴돌더군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워싱턴의 외교관들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눈앞의 악수와 사진 촬영을 위해 등 뒤에서 자라나는 칼날을 애써 무시하려 하죠. 한국이 저렇게 대담하게 나오는 것도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럼 조사를 중단할까요? 케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 대신 3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아니, 저는 재킷을 고쳐 입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공식적인 조사는 안 해. 놈들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서류 쪼가리나 주고받으면서 시간 끌다가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달라는 거겠지. 그럼 어쩌시려고요? 내가 직접 간다. 브래들리 장군이 놀라서 저를 막아서려 했지만 저는 이미 상황실 문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거긴 자네 관할 밖이야. 게다가 국무부 명령을 어기면. 장군님.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상황실의 푸른 조명이 제 얼굴에 비스듬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을 겁니다. 놈들은 지금 민간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있습니다. 정부 대 정부로는 절대 이 껍질을 벗길 수 없어요. 제가 가서 그 방패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끄집어내겠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진 저 누리호가 위성인지 미사일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을 테니까요. 저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새벽의 백악관 복도는 쥐 죽은 듯 고요했지만 제 심장은 엔진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전율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고분고분하던 모범생이 갑자기 책상 위에 칼을 꽂고 선생님을 노려보는 상황. 그 기이하고도 섬뜩한 반란의 현장을 목격하고 싶은 욕망이 제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주머니 속에서 여권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낡은 여권 가죽의 질감이 손끝에 느껴지더군요. 그때 문득 6개월 전 서울의 한 호텔 바에서 만났던 한국 측 파트너 김수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그가 묘한 미소로 던졌던 농담 말입니다. 벤스 국장님, 야누스라는 신을 아십니까?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문지기 말입니다. 한국도 어쩌면 야누스일지도 모릅니다. 평화라는 얼굴 뒤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죠. 그때는 그저 취중진담이라 생각하고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였던 겁니다. 기다려라, 김수석.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이 보였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며 운전기사에게 짧게 지시했죠.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최대한 빨리. 차가 어둠을 뚫고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워싱턴의 가로등 불빛들이 마치 유성처럼 길게 늘어지더군요. 이제 14시간 뒤면 저는 서울에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72시간 안에 한국이 숨기고 있는 그 거대한 사기극의 전모를 밝혀낼 것입니다. 아니,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던 동북아의 질서는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테니까요. 제 무릎 위에 놓인 태블릿 PC 화면에는 여전히 누리호의 비행 궤적이 붉은 실선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궤적을 보고 있자니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저 붉은 선이 제 목을 겨누고 있는 칼날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4시간 뒤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떠난 전용기는 인천 앞바다의 짙은 해물을 뚫고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대한민국의 풍경은 제가 기억하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갯벌 위로 끝없이 뻗은 인천대교의 주탑들은 마치 거대한 신전의 기둥처럼 솟아 있었고 그 사이를 질주하는 차량 불빛들은 반도체 회로 위를 흐르는 전자 신호처럼 보였으니까요. 그것은 단순한 도시의 야경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장치의 내부로 들어가는 듯한 기이한 압박감을 주더군요. 활주로에 타이어가 닿으며 끼익하는 마찰음이 들리자마자 저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전투 준비를 마쳤습니다. 험악한 시위대나 공격적인 취재진을 예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기괴할 정도의 고요였습니다. 트랩 아래에는 검은색 세단 3대와 짙은 선글라스를 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도열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밀랍 인형처럼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는데 그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제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환영합니다, 벤스 국장님. 국정원 제사차장 최민석입니다. 그의 영어 발음은 완벽했지만 선글라스 뒤에 가려진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가 먼저 선수를 치더군요.
피곤하실 텐데 숙소로 모시겠습니다. 아, 유감스럽게도 오늘 예정되었던 김수성님과의 만남은 취소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태평양을 건너온 이유가 그를 만나기 위해서인데 취소라니요? 급한 지방 출장이 생기셔서요. 민간 기업 시찰이라 보안 문제 때문에 외부인 동석이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 차장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지방 출장이라는 단어가 제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찾고 있는 그곳 창원이나 고흥으로 내려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감추고 있다는 뜻이겠죠.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세단은 미끄러지듯 공항을 빠져나갔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그야말로 미래도시 그 자체였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마천루들은 뉴욕보다 화려했고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차들의 모터 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조용했으니까요. 그 완벽한 질서와 풍요로움. 불과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조차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제국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짐을 풀지도 않고 곧장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첩보 위성 접속 코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죠. 미안하네, 마이클. 한국 정부가 전파 간섭을 이유로 해당 구역의 위성 스캔을 일시 차단했어. 명분은 누리호 궤도 안착통신 보안이라는데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네. 공식적인 루트는 전부 막혔습니다. 국정원은 저를 철저히 격리했고 미군조차 손발이 묶인 상태였죠. 저는 텅 빈 스위트룸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창밖에 남산타워가 붉은색 조명을 뿜어내며 저를 감시하는 것만 같더군요. 그때였습니다. 룸서비스를 시킨 적이 없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요? 제가 경계태세를 갖추고 문을 열자 웨이터 복장을 한 앳된 청년이 은쟁반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쟁반 위에는 뚜껑 덮인 찻잔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청년은 아무 말 없이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고는 도망치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챈 저는 찻잔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향긋한 유자차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찻잔 받침 아래에 깔려있던 명함 크기의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종이에는 타자기로 친 듯한 투박한 글씨로 주소 하나가 적혀 있더군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구 국방과학연구소 제3폐기물 처리장. 그리고 그 밑에는 의미심장한 문구가 붉은 잉크로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찾는 꼬리는 머리가 아니라 버려진 비늘 속에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함정일까요? 아니면 내부 고발자의 SOS 신호일까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호텔 로비를 지키고 있을 테니 정문으로 나가는 건 불가능했으니까요. 저는 즉시 재킷을 벗어던지고 캐리어 깊숙한 곳에서 챙겨온 낡은 후드티와 캡 모자를 꺼내 썼습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저는 미리 섭외해둔 렌터카 업체 직원이 숨겨둔 낡은 국산 소형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적힌 주소를 입력하자 예상 소요 시간 2시간이라는 안내가 뜨더군요. 서울을 빠져나와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끝이 보이지 않는 물류 트럭의 행렬이 저를 반겼습니다. 그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반도체일 수도, 가전제품일 수도, 아니면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미사일 부품일 수도 있겠죠. 차는 어둠을 뚫고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한국의 산악 지형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어 더욱 위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산 등성이마다 송전탑들이 거인처럼 서서 전기를 나르고 있었는데 그 전기가 흐르는 끝에 그들의 비밀 기지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녹슨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제3폐기물 처리장. 간판은 찌그러져 있었고 입구에는 출입금지 팻말이 을씨년스럽게 걸려 있었죠. 저는 차를 덤불숲에 숨기고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철조망의 개구멍을 통과했습니다. 폐허가 된 공장 내부에는 곰팡이 냄새와 쇠 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금속 부스러기들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쪼그리고 앉아 손전등 불빛을 비춰보았는데 바닥에 뒹구는 것은 녹슨 고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백색으로 매끈하게 빛나는 티타늄 합금 절삭 칩들이었습니다. 티타늄 합금. 가공하기가 극도로 까다로워 일반 산업 현장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금속입니다. 주로 항공기 엔진이나 로켓의 연소실을 만들 때나 나오는 부산물이죠. 게다가 절삭면이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이건 수십 년 된 폐공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초정밀 기계가 돌아갔다는 증거였습니다. 여긴 폐기장이 아니야.
저는 심장이 쿵쿵거리는 것을 느끼며 더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건물의 가장 안쪽, 거대한 방수포로 덮여있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방수포를 잡아당기자 그 아래에서 드러난 것은 거대한 원통형 물체였습니다. 겉면에는 한화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지만 그 모양새는 제가 알던 누리호의 부품과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지름이 더 굵고 길이는 짧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로켓 하단에 달려있는 노즐에 복잡한 유압장치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급격한 회피 기동이나 정밀 타격을 위해 궤도를 자유자재로 수정할 수 있는 TVC 편향 노즐이었습니다. 세상에. 저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이건 위성 발사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탄도미사일, 그것도 대기권 재진입 후 목표물을 향해 꽂힐 때 요격을 피하기 위한 회피 기동이 가능한 최첨단 미사일의 추진체였던 겁니다. 한국은 폐기물 처리장이라는 위장막 아래에서 실패작으로 분류된 부품들을 폐기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이 괴물들을 조립하고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철커덕 하고 라이터 켜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관광 오신 분치고는 너무 깊이 들어오셨군요. 벤스 국장님.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본 제 눈에 비친 건 어둠 속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었습니다. 불꽃이 일렁이며 그의 얼굴을 비췄을 때 저는 그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아까 공항에는 나오지 않았던 사람. 제가 그토록 찾았던 한국 측 파트너 김수석이었습니다. 그는 싸구려 작업복을 입고 한 손에는 믹스커피가 든 종이컵을 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공포스럽게 느껴지더군요. 김수석. 당신이 여긴 어떻게? 여긴 제 놀이터니까요. 김수석은 싱긋 웃으며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보안 등급이 없는 분을 여기까지 초대한 건 실례지만 기왕 오셨으니 구경이나 하시죠. 이게 우리가 만든 장난감의 실패작들입니다. 실패작? 저 TVC 노즐이 실패작이라고? 저건 미국도 아직 테스트 중인 차세대 기술이야. 당신들 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제가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했지만 김수석은 믹스커피를 후루룩 마시며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글쎄요. 벤스 국장님 눈에는 미사일로 보일지 몰라도 우리 눈에는 그저 우주를 향한 순수한 열정의 찌꺼기일 뿐입니다. 그의 말끝이 살짝 올라가며 묘한 조소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남자는 저를 막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보여주러 온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희는 절대 실체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죠. 하지만 그 자신감이 저의 투쟁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녹음기를 켜며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봐, 김수석. 내가 오늘 여기서 본 걸 백악관에 보고하면 보고하시죠. 김수석이 제 말을 툭 끊더니 갑자기 공장 벽면의 차단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 너머에 있는 진짜를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걸 보고도 과연 보고하실 수 있을까요? 그가 차단기를 올리자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폐공장의 안쪽 벽이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철판 뒤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지하 공간의 입구가 마치 괴물의 아가리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색 LED 불빛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목격하게 될 것은 단순히 미사일 부품 몇 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거대한 도박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대한 기밀문이 열리며 뿜어져 나온 것은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미래의 냄새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코를 찌르던 곰팡이와 쇠 비린내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대신 반도체 클린룸에서나 맡을 법한 건조한 오존 향과 미세한 쿨링팬 돌아가는 소리만이 고막을 채우더군요. 저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30년간 펜타곤 밥을 먹은 저조차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기괴하고도 아름다운 지옥도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축구장 4개를 합쳐놓은 크기의 거대한 지하 공동이었습니다. 천장 높이는 좋기 40m는 되어 보였는데 그 까마득한 높이에서 수천 개의 고강도 LED 조명이 수술실의 무영등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로 경악하게 만든 건 그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보통의 로켓 조립 공장, 예컨대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의 공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렌치를 조이고 여기저기서 고함 소리가 들리며 바닥에는 온갖 공구와 케이블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풍경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건 공장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공방에 가깝죠. 로켓 하나를 만드는데 6개월이 걸리는 지독하게 비효율적인 수공업의 현장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곳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넓은 공간에 인간이라고는 저와 김수석 딱 2명뿐이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건 오렌지색으로 도색된 수백 대의 산업용 로봇 팔들이었습니다. 위잉 척, 위잉 척. 마치 잘 훈련된 군대, 아니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로봇들의 군무. 왼쪽 라인에서는 로봇팔이 탄소 섬유 시트를 0.01mm 오차도 없이 겹쳐 바르고 있었고, 오른쪽 라인에서는 자동 용접기가 시퍼런 레이저를 쏘아대며 금속을 이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저는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신음처럼 내뱉었습니다. 로켓은, 우주 발사체는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야. 이건 자동차 공장이잖아. 소나타나 아반떼를 찍어내는 라인이라고. 제 말에 김수석은 픽 웃으며 자판기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더군요. 벤스 국장님, 그거 아십니까? 로켓이나 자동차나 본질은 같습니다. 엔진 달리고 연료 들어가고 목표 지점까지 가는 깡통이죠. 다만 우리는 그 깡통을 조금 더 빨리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빨리? 그게 문제야. 로켓 동체의 접합 부위는 장인이 엑스레이를 찍어가며 검수해야 한다고. 저렇게 기계가 속사포로 찍어내다가는 공중에서 분해된다고. 저는 소리를 질렀지만 김수석은 대답 대신 난간 옆에 설치된 투명 디스플레이 패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직접 보시죠. 우리의 장인들이 얼마나 꼼꼼한지. 화면에는 공장 내부의 상황이 실시간 3D 그래픽으로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트윈 기술이더군요. 그런데 그 데이터 수치가 제 상식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A라인 마찰교 반용접 진행 중. 현재 온도 420도, 오차율 0.0000%. 유닛당 공정시간 48시간에서 4.2시간. 4.2시간. 미국 엘라베마의 ULA 공장에서 숙련된 기술자 10명이 붙어 꼬박 이틀을 매달려야 하는 동체 용접 공정을 저 한국의 로봇들은 단 4시간 만에 끝내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그 아래 작게 표시된 문구였습니다. AI 실시간 결함 보정 활성화됨. 로봇 팔 끝에 달린 초고해상도 카메라와 센서가 용접 부위를 1초에 2000번씩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세한 기포나 균열이 감지되면 중앙 통제 AI가 즉시 용접기의 온도와 압력을 0.1초 단위로 조절해 스스로 자가 치유를 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의 눈보다 정확하고 사람의 손보다 빠르며 무엇보다 지치지 않는 기계들의 노동.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전에 봤던 그 전시 대량 생산체제의 전력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말입니다. 한국은 로켓을 건조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로켓을 인쇄하고 있었습니다. 김수석, 당신들 대체 몇 대나 만든 거야? 제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니라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사가 1년에 4대 쏘아 올릴 때 우린 대단하다고 박수를 쳤어. 그런데 지금 이 속도라면? 계산이 빠르시군요. 김수석이 난간을 따라 걸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이 라인의 택트 타임은 72시간입니다. 3일에 한 대씩 완제품 로켓이 쏟아져 나온다는 뜻이죠. 1년이면 120대. 전시 상황이라 풀 가동을 돌리면 300대까지도 가능하겠네요. 300대. 그 숫자가 제 뇌리에 박히는 순간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300대의 우주 발사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전 세계 위성 수요를 다 합쳐도 그만큼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용도는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ICBM. 핵탄두를 싣고 지구 반대편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 미국이 보유한 미니트맨 3 미사일이 400발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그 수량을 단 1년 만에 따라잡을 수 있는 생산 설비를, 그것도 민간 기업의 지하 벙커에 갖춰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미쳤어. 이건 명백한 군축 조약 위반이야. 위성 발사체라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제가 난간을 주먹으로 내리치자 김수석이 멈춰서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더군요. 거짓말이라니요. 섭섭합니다, 국장님. 저기 저장고를 보시죠. 우리는 그저 택배 상자를 쌓아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시선을 따라 지하 공간의 가장 깊은 곳을 바라보았을 때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원통형 사일로들이 벌집처럼 늘어서 있었는데 그 안에 완성된 로켓들이 수직으로 세워진 채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10, 20. 육안으로 세기에도 50기가 넘는 검은색 로켓들이 마치 동면 중인 거인들처럼 침묵 속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 표면에는 한국형 발사체 차세대 모델이라는 민간 코드명이 적혀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 글자가 현무와 ICBM으로 겹쳐 보였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 로켓들의 상단부, 즉 위성이나 탄두가 들어갈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플랫폼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과학 위성을 넣으면 평화의 사도가 되지만 고폭탄이나 핵을 넣으면 순식간에 악마의 창으로 돌변하는 완벽한 이중 용도의 결정체. 미국이 허락하지 않은 힘입니다. 이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힘이라고요. 제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중얼거리자 김수석이 제 눈높이에 맞춰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는 다 마신 종이컵을 구겨 주머니에 넣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벤스 국장님, 힘이라는 건 말입니다. 남에게 허락받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죠. 증명? 이딴 식으로 몰래 만드는 게 증명인가? 몰래라니요. 우리는 지금 전 세계의 생중계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리호라는 이름으로요. 다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공장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다만 미국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을 뿐이죠. 국장님처럼요. 한국은 그저 반도체나 잘 만들고 K-팝이나 추는 귀여운 동생이길 바라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생이 갑자기 형보다 키가 커버리면 형은 두려움을 느끼는 법이죠. 그의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은 단순한 안보 우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투였고 동시에 통제 불가능한 대상을 향한 원초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로키드 마틴의 부품을 사갈 때마다 뒷짐지고 웃었습니다. 그래, 많이 사가라. 그래야 우리한테 종속되지. 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그들은 그 부품들을 조립하면서 우리 몰래 생산 시스템 자체를 혁신해 버린 겁니다. 우리가 1970년대의 장인 정신에 머물러 있을 때 한국은 스마트 팩토리로 점프해 버린 것이죠. 일어나시죠, 국장님. 아직 보여드릴 게 하나 더 남았습니다. 김수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거친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호기심이, 아니, 제 공포심이 저를 일으켜 세웠으니까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이제 하드웨어를 보셨으니 소프트웨어를 보셔야죠. 이 깡통들을 우주 공간에서 춤추게 만드는 진짜 뇌 말입니다. 그가 다시 걷기 시작했고 저는 홀린 듯 그 뒤를 따랐습니다. 수백 대의 로봇팔이 윙윙거리며 뿜어내는 열기와 소음 속에서 저는 마치 거대한 괴물의 뱃속을 걷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건 300페이지짜리 보고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건 백악관이 아니라 신에게 기도를 해야 할 문제일지도 모른다. 한국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강물을 마르게 하고 그 위로 고속도로를 깔아버린 뒤였습니다. 이쪽입니다. 김수석이 저를 안내한 곳은 공장 가장 깊숙한 곳, 두께가 3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육중한 납 방호문 앞이었습니다. 그가 생체 인식 패널에 눈을 갖다 대자 삐릭하는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렸는데 그 틈새로 훅 끼쳐오는 것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운 냉기였습니다. 그곳은 서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리콘밸리에서 흔히 보던 그런 데이터 센터가 아니었습니다. 축구장 절반만한 거대한 어둠 속에서 사람 키보다 훨씬 큰 검은색 서버 렉들이 마치 고대 신전의 비석들처럼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으니까요. 그 검은 비석들의 표면에는 오직 하나 파란색 LED 램프만이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어둠 속에 숨은 수만 개의 눈동자가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해지더군요. 이게 전부 누리호 통제 시스템이라고요?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위성 하나 쏘는데 이런 슈퍼컴퓨터가 필요할 리가 없어. 이건 기상청이나 펜타곤 정도는 되어야 갖출 수 있는 규모잖아. 전기세가 아깝지도 않나? 제 비아냥거림에도 김수석은 대답 없이 성큼성큼 중앙 콘솔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자 정면의 허공에 지름 5m짜리 거대한 지구본 형태의 홀로그램이 떠올랐습니다. 보십시오, 국장님. 이것이 우리의 두뇌 KOS입니다. 화면에는 방금 발사된 누리호 4호기가 초록색 실선으로 궤적을 그리며 지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주 완벽하고 평화로운 타원 궤도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 눈에 화면 하단 구석에 깨알같이 적혀있는 시스템 로그 한 줄이 들어왔습니다. 시스템 모드, 피스키퍼. 평화 유지자 모드. 보통 시스템 모드는 노멀이나 플라이트로 표기합니다. 굳이 평화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필연적으로 그 반대되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김수석, 저 모드명은 뭐지? 평화 모드라니. 설마 다른 모드도 있다는 건가? 제 예리한 지적에 김수석은 잠시 멈칫하더니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저를 바라보더군요. 눈치가 빠르시군요. 벤스 국장님, 야누스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셨죠? 보여드리죠.
우리가 왜 이 시스템을 이중이라고 부르는지. 그가 엔터키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타탁 하는 파열음과 함께 방금 전까지 초록색으로 빛나던 화면 속의 글씨들이 순식간에 새빨간 핏빛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경고 모드 전환 개시. 현재 모드 피스키퍼 워몽거. 경고음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색깔만 바뀌었을 뿐인데 서버실을 채우던 공기의 밀도가 순식간에 납덩이처럼 무거워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시뮬레이션이 펼쳐졌습니다. 화면 속 지구 궤도를 유유자적 돌던 누리호 4호기가 갑자기 자세를 180도 뒤집었습니다. 그러더니 지구 중력을 역이용해 무시무시한 속도로 대기권을 향해 곤두박질치기 시작한 겁니다. 부드러운 타원이었던 궤도는 순식간에 날카로운 직선으로 변했습니다. 그 직선의 끝이 향하는 곳은 특정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화면에는 그저 적성구역이라는 붉은 점이 깜빡이고 있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소름 돋는 재진입 각도. 저건 제가 20년 전 펜타곤 전술실에서 밥 먹듯이 시뮬레이션했던 미니트맨 3의 타격 알고리즘과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떨리는 손으로 닦으며 화면에 코를 박았습니다. 소프트웨어 하나로, 버튼 하나로 위성이 미사일로 둔갑한다고? 하드웨어 개조 없이? 그게 핵심입니다. 김수석의 목소리가 낮고 굵게 울렸습니다. 하드웨어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궤도를 계산하는 수식만 바꾸면 되니까요. 우리는 지난 10년간 누리호를 쏘아 올리며 겉으로는 우주 탐사 데이터를 모았지만 그 데이터의 이면에서는 대기권 재진입 시 발생하는 마찰 열제어와 타격 정밀도를 학습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콘솔 옆에 놓여있던 두꺼운 제본 책자 하나를 제게 던졌습니다. 표지에는 프로젝트 J 통합 비행 제어 프로토콜이라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제목이 적혀 있었지만 김수석이 펼쳐준 페이지의 내용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 안에 적힌 코드를 소리내어 읽어내려갔습니다. 제12조 변수명 탑재체 유형. 만약 입력값이 0이면 시스템은 이를 과학위성으로 인식하여 궤도 유지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여기까지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로 다음 줄 깨알 같은 주석 처리가 된 부분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그러나 만약 입력값이 1, 즉 비상사태 코드가 입력되면 시스템은 즉시 위성의 궤도 유지 기능을 강제 종료한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탑재체의 중력 가속도 제한을 해제하여 목표 지점을 향한 최단거리 낙하 시퀀스를 가동한다. 이때의 낙하 속도는 마하 20을 초과하도록 설계된다. 마하 20. 현존하는 지구상의 어떤 방공망으로도 요격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한국은 지금 위성이라는 이름의 합법적인 껍데기 안에 언제든 악마의 창으로 돌변할 수 있는 코드를 심어놓고 전 세계 하늘 위로 버젓이 쏘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게 민간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군사위성이 아니기에 국제규제의 감시망을 피했고 민간 기업의 자산이기에 미국의 사찰을 거부할 명분이 완벽했던 것이죠. 당신들, 정말 악마군. 제가 허탈하게 웃으며 매뉴얼을 덮자 김수석은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악마라니요? 섭섭합니다. 우린 그저 생존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미국은 해구산을 씌워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우산이 찢어지면 우린 비를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스스로 방수복을 입기로 한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재킷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위성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 딱 3명뿐입니다. 미 대통령, 국무부 장관, 그리고 제 직속 상관인 국가안보보좌관. 저는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본국에서 제 실종을 파악하고 연락을 취한 것이라고요. 이제 이 모든 사실을 보고하고 한국 정부를 압박해 이 미친 프로젝트를 중단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김수석도 그걸 알았는지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잠시만. 저는 김수석에게 손짓을 하고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벤스입니다. 지금 긴급 상황입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누리호를 이용해 ICBM 기술을. 마이클, 당장 입 닥치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국무부 장관의 벼락 같은 고함 소리였습니다. 자, 장관님? 그게 무슨? 자네 지금 어디야? 대전? 한화공장? 미쳤어? 당장 거기서 나와. 지금 백악관에 한국 대통령 특사가 와 있어. 삼성과 SK가 미국 텍사스에 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최종 서명 직전이라고. 이 판국에 자네가 찬물을 끼얹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관님, 지금 반도체 따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놈들이 핵 투발 수단을 완성했다고요? 증거도 잡았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코드가 명백한 증거입니다. 증거? 그딴 건 필요 없어. 듣고 있나, 마이클? 자네가 거기서 무슨 보고서를 올리든 우린 그걸 오류나 망상으로 처리할 거야. 아니, 자네 정신 감정부터 의뢰할 생각이야. 장관의 목소리는 냉혹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절실해. 러스트벨트에 일자리 2만 개가 걸려있단 말일세. 그런데 동맹국이 미사일을 만든다는 뉴스로 그 투자를 날려버리라고? 절대 안 돼. 당장 복귀해. 이건 명령이야.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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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에 들린 위성 전화기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조국을 위해 일해왔던 제 신념이 고작 반도체 공장과 선거 표심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구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미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기로 한 겁니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미국 경제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버렸기에 이제는 안보라는 이유로 그들의 목을 조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한국은 이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미사일 개발을 막으려는 미국의 입을 경제라는 제갈로 완벽하게 틀어막아 버린 것입니다. 전화. 끝나셨습니까? 어느새 다가온 김수석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을 때 저는 느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백악관에 전화해도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미소는 이제 조소가 아니라 승자의 여유로움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보니 본국에서도 환영받지 못하신 모양이군요. 김수석은 제가 들고 있던 매뉴얼북을 부드럽게 가져가더니 탁탁 털어 제자리에 꽂았습니다. 그러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벤스 국장님. 우리는 미국의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미국은 이제 우리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는 서버실의 조명을 다시 평화 모드인 초록색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그 붉은색 핏빛 경고 문구가 잔상처럼 남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더 거대한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대하고 있는 건 단순한 무기밀매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기술력으로 무장하고 경제력으로 방어막을 친 그리고 외교적으로 미국을 인질로 잡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하고 교활한 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괴물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위성 전화기의 액정 화면이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전원 버튼을 연신 눌러보았지만 기계는 마치 죽은 벽돌처럼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터리 방전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백악관과 연결되었던 위성 신호가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차단된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소용없으실 겁니다, 국장님. 김수석이 제 등 뒤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이곳 지하 50m는 전파 침묵 구역입니다. 외부와의 모든 통신은 중앙통제실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죠. 설령 그게 미 국무장관과의 한라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이면에 깔린 의미는 서늘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너는 지금 갇혔다. 등골을 타고 식은 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지금 적진 한복판, 그것도 지하 벙커 가장 깊은 곳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마저 저를 정신 이상자 취급하며 버렸고 제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오직 제 앞에 서 있는 이 위험한 남자뿐입니다. 만약 그가 여기서 저를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한다면 워싱턴은 아마 불의의 사고나 실종 정도로 덮고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500억 달러짜리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서라면 골치 아픈 관료 한 명의 목숨값 정도는 헐값일 테니까요. 겁먹지 마십시오. 우린 야만인이 아닙니다. 김수석은 제 굳은 표정을 읽기라도 한 듯 피식 웃으며 앞장섰습니다. 기술은 다 보셨으니 이제 그 기술을 태우는 연료를 보러 가시죠. 국장님이 정말로 이해하고 싶어 하셨던 한국의 진짜 힘 말입니다. 그는 서버실 반대편에 있는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제겐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철문을 통과하자마자 제 코를 찌른 것은 방금 전까지 맡았던 차가운 금속 냄새나 오존 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퀴퀴하고 습하며 어딘가 비릿한 사람의 냄새였습니다.
군대 내무반이나 고시원에서나 맡을 수 있는 짙은 땀 냄새. 며칠 묵은 컵라면 국물 냄새. 그리고 근육통을 진정시키는 파스의 매캐한 맨솔 향이 뒤섞인 지독하게 인간적인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긴. 저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려다 멈칫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 기이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마치 1970년대의 쪽방촌을 연상시키는 좁고 긴 복도였습니다. 최첨단 로봇팔이 춤추던 스마트 팩토리의 바로 옆방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벽지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바닥의 장판은 군데군데 찢겨 청테이프로 땜질이 되어 있더군요. 복도 양옆으로 늘어선 문들은 활짝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2층 침대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대 위에는 사람들이 시체처럼 널브러져 잠들어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들. 그들은 베개도 없이 두꺼운 전공서적을 베고 자거나 손에 몽키 스패너를 쥔 채로 책상 의자에 기대어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각이 새벽 3시 40분입니다. 교대 근무 시간이 아니죠. 김수석이 복도를 걸으며 나지막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집에 가면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더군요. 미사일 유도장치의 오차 범위가 0.001도라도 틀어질까봐 꿈에서도 계산을 하느라 식은땀을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열린 문틈으로 한 중년 남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는 며칠 감지 못한 듯 떡이 져 있었고 안경은 콧등 아래로 위태롭게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책상 위에 놓인 물건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다 먹고 남은 컵라면 용기 3개, 빈 껍질만 남은 믹스커피 봉지 수십 개, 그리고 벽에 붉은색 매직으로 D-Day, 필사즉생이라고 휘갈겨 쓴 낡은 달력. 그건 연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전쟁터의 참호였습니다. 적군의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이 아니라 시간과 기술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고독하고 처절한 사투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일하지 않아. 저는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주 40시간 근무를 철저히 지키지. 초과 근무 수당이 없으면 키보드조차 두드리지 않는다고.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인간적인 거니까. 합리적이죠. 저도 압니다. 김수석은 씁쓸하게 웃으며 복도 끝에 있는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가진 게 없는 나라는 합리적이면 죽습니다. 남들이 걸을 때 우린 뛰어야 하고 남들이 잘 때 우린 눈을 뜨고 있어야 겨우 발뒤꿈치라도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휴게실 벽면에는 거대한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복잡한 수식이나 설계도가 아니라 연구원들이 붙여놓은 포스트잇과 사진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더군요. 저는 홀린 듯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아빠, 언제 와? 생일 축하해, 사랑하는 딸 지민이가. 삐뚤빼뚤한 크레파스 글씨로 쓰인 아이의 편지 옆에는 낡은 운동화를 신은 채 로켓 엔진 노즐 안에서 웃고 있는 한 남자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꼭 성공하자. 어머니 수술비 내가 책임질게. 기름때 묻은 면장갑과 함께 붙어있는 절박한 다짐. 잊지 말자. 1979년 미사일 지침의 치욕을 다시는 뺏기지 않는다. 누렇게 바랜 40년 전 신문 기사 스크랩. 그 수백 장의 사진과 메모들이 저에게 소리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들이 만드는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누리호와 현무 미사일은 아픈 어머니의 병원비였고 딸아이의 미래였으며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한 가장의 처절한 자존심이었습니다. 보이십니까? 김수석이 제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료입니다. 액체 수소? 케로신? 그런 건 돈만 주면 어디서든 살 수 있죠. 하지만 그는 벽에 붙은 낡은 태극기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 태극기는 하도 많이 만져서 손때가 까맣게 타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서 실밥이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도끼. 내 자식에게만큼은 눈칫밥 먹는 나라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저 핏빛 맹세. 저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미국이 아무리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도 절대 복제할 수 없는 코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교활한 기회주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몰래 기술을 훔치고 안보 무임승차를 하려는 얌체 같은 나라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이곳에는 도둑이 없었습니다. 오직 가장들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아버지가 그렇듯
밖에서는 굴욕을 당하고 무릎을 꿇을지언정 내 집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위험만큼은 목숨을 걸고 막아내려는 그 서글픈 부성애가 이 차가운 지하 벙커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휴게실 구석의 낡은 소파에서 누군가 부스럭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는데 그는 늘어난 러닝셔츠 바람으로 눈을 비비며 김수석을 보더니 멋쩍게 웃더군요. 아이고 수석님. 손님이 오셨는데 이런 꼴을. 괜찮습니다. 박 박사님. 좀 더 주무시지 그러셨어요. 김수석이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자 박 박사라 불리는 노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잠이 와야지. 아까 3단 엔진 연소 데이터가 영 찜찜해서 말이야. 꿈에서도 그래프가 춤을 추더라고. 박 박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정수기에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시더니 제 쪽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양반인가? 저는 엉겁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박사는 물컵을 내려놓고 제게 다가왔는데 저는 그의 손을 보고 숨을 멈출 뻔했습니다. 그의 손은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고 손톱은 거의 다 빠져서 시커멓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굳은 살이 옹이처럼 박혀 있었는데 그건 단순히 일을 많이 해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뜨거운 금속을 맨손으로 만지고 독한 화학약품에 살이 타들어가면서도 붕대 하나 감고 다시 현장으로 뛰어들기를 수십 년간 반복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일종의 훈장과도 같은 흉터였습니다. 박 박사는 그 거친 손으로 제 말끔한 정장 소매를 툭툭 털어주며 말했습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쇼. 우리도 살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 투박한 한마디가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어떤 논리적인 변명보다 어떤 세련된 외교적 수사보다 더 강력한 한방이었습니다. 살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생존. 이 단어 앞에서 감히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무기를 만들지만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 무기를 만듭니다. 그 절박함의 무게 차이가 오늘날 이 기적 같은 기술 격차를 만들어낸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저는 박 박사의 험한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까끌까끌한 촉감이 손바닥에 전해져 왔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뜨거웠습니다. 존경합니다, 박 박사님.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국적을 떠나 엔지니어 대 엔지니어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순수한 경외심이었습니다. 김수석이 그 모습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순간도 잠시 갑자기 벙커 전체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잉, 위잉, 위잉. 붉은색 경광등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천장의 스피커에서 다급한 안내 방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긴급 상황. 긴급 상황. 외부 침입 징후 포착. 보안 레벨 레드 발령. 전 구역 폐쇄합니다. 뭐야? 김수석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박 박사도 놀란 토끼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침입이라니? 여길 뚫고 들어올 놈들이 누가 있다고?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불길한 예감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목소리. 우린 자네 보고를 오류로 처리할 거야. 그리고 뒤이어 들리던 서늘한 침묵. 설마? 미국이 저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이 모든 증거를, 그리고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증인인 저까지 통째로 지워버리기 위해 청소부를 보낸 것일까요? 국장님, 엎드리십시오. 김수석이 소리치며 저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동시에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우리가 들어왔던 철문이 종잇장처럼 찌그러지며 날아갔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나타난 것은 검은색 전투복을 입은 무장 괴한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태극기도 성조기도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소속 불명의 그림자들. 하지만 그들이 들고 있는 소총의 총구가 정확히 저를 겨누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사형 선고였습니다. 고막을 찢는 굉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콘크리트 파편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고 매캐한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바닥을 뒹굴며 본능적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는데 귀에서는 삐 하는 이명소리만 날카롭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희뿌연 연기 사이로 검은 그림자들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기계처럼 망설임이 없더군요. 타겟 확인. 확보하라. 변조된 음성이었지만 저는 그 억양을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북한 사투리도 어설픈 콩글리시도 아니었습니다. 버지니아 랭글리의 휴게실에서나 들을 법한 아주 건조하고 표준적인 미국 동부의 억양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너희들.
누구냐? 제가 콜록거리며 상체를 일으키자 선두의 선 리더가 총구를 제 이마에 겨누었습니다. 방독면 뒤에 가려진 그의 눈은 마치 도축업자가 소를 바라보듯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미안하게 됐군, 벤스 국장. 이건 청소다. 그 한마디에 제 30년 인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청소. 저는 조국을 위해 평생을 바친 공직자가 아니라 그저 처리해야 할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봐, 실수하는 거야. 나는 국무부 소속이야. 내게 손을 대면. 국무부? 그쪽에서 의뢰한 건데. 리더는 비웃듯이 말하며 안전장치를 풀었습니다. 자네가 본 것, 자네가 들은 것. 그리고 자네라는 존재 자체가 지금 워싱턴에는 아주 큰 골칫거리거든. 반도체 협상 테이블에 미사일이라는 반찬을 올릴 순 없지 않나? 철컥. 차가운 금속성이 죽음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워싱턴의 에어컨 바람 아래서 팬데나 굴리던 내가 임원 이국 땅의 지하 벙커에서 이름 모를 유령들에게 처형당하는 건가?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조국을 지킨다는 신념. 그것은 정치인들의 계산기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으니까요. 국장님, 피하십시오.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몸을 덮치며 묵직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타탕, 타타탕. 총성이 울리고 뜨거운 액체가 제 얼굴로 튀었습니다. 크윽. 신음소리와 함께 제 위로 쓰러진 사람은 바로 김수석이었습니다. 그의 어깨에서 붉은 피가 솟구쳐 나와 제 하얀 와이셔츠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총알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저를 자신의 몸 아래로 구겨 넣으며 소리치더군요. 박 박사님, 문 닫아요. 빨리. 아, 안 돼. 김수석. 구석에 있던 박 박사가 노구를 이끌고 비틀거리며 달려갔습니다. 그는 총탄이 바닥을 튀기며 불꽃을 일으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예비 격벽의 레버를 잡아당겼습니다. 콱광. 두꺼운 강철 격벽이 떨어져 내리며 무장 괴한들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괴한들이 쏜 폭파탄의 유압장치가 손상되었는지 문 아래쪽에 30cm 정도의 틈이 생겨버린 겁니다. 젠장. 놈들이 용접기로 뚫고 들어올 겁니다. 시간 문제예요. 김수석은 피 묻은 손으로 벽을 짚고 일어서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지혈하며 소리쳤습니다. 왜 그랬어? 대체 왜?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그들의 적국, 아니 잠재적 경쟁국의 관료란 말입니다. 제가 죽으면 오히려 그들에게는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데 왜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한 겁니까? 당신들 미쳤어? 난 당신네 나라를 감시하러 온 스파이나 다름없다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그랬어. 제 절규에 김수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더군요. 손님이니까요. 뭐? 한국에서는 집에 찾아온 손님이 개에게 물려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게 비록 빚쟁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투박한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손님. 그들은 저를 감시자도 적도 아닌 그저 자신들의 집에 찾아온 사람으로 대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벤스 국장님은 봤잖습니까? 김수석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피 묻은 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벙커를 지켰는지. 당신은 우리의 증인입니다. 당신이 살아서 나가야 우리가 악마가 아니라 아버지였다는 걸 세상에 말해줄 거 아닙니까? 순간 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던 걸까요? 문득 25년 전 돌아가신 제 아버지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베트남 참전 용사였던 아버지는 평생을 국가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셨죠. 하지만 아버지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병상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갈 때 국가는 아버지에게 싸구려 훈장 하나를 던져주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저는 맹세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버려지지 않겠다고. 힘을 가진 자, 통제하는 자의 편에 서서 절대 토사구팽 당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 없는 엘리트가 되었습니다. 동맹국의 사정 따위는 알 바 아니었고 오직 미국의 이익과 나의 안위만을 위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다시 그 병상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조국은 나를 버렸는데 내가 그토록 무시하고 경계했던 이 한국인들은 피를 흘리며 저를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틀렸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휴게실 벽에 붙어있던 아빠 생일 축하해라고 적힌 아이의 그림이었습니다. 괴한들의 군합 아래 짓밟혀 찢어지고 더러워진 그 그림. 그 위에 김수석의 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얼룩지고 있었습니다. 그 핏자국을 보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공포라는 이름의 퓨즈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뜨거운 분노의 엔진이 점화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는 패잔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갚아야 했습니다. 나를 버린 조국에게는 복수를, 그리고 나를 지켜준 이 사람들에게는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박 박사님. 제가 고개를 들자 문틈을 지키고 서 있던 박 박사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벙커. 인터넷은 끊겼지만 인트라넷은 살아있죠? 그렇소만. 그리고 저 로봇들. 저는 유리창 너머 멈춰 서 있는 수백 대의 로봇 팔들을 가리켰습니다. 저것들 중앙통제실에서 수동 조작 가능합니까? 가능은 한데. 보안 코드가 필요해. 그리고 무엇보다 동력이. 보안 코드는 제가 풉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경을 벗어 던지고 넥타이를 풀어 피 묻은 김수석의 상처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김수석,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당신이 보여주고 싶다던 그 KOS의 진짜 성능, 지금 테스트해봅시다. 국장님? 미국 국무부가 저를 청소하러 보냈다고 했죠?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김수석을 부축해 일으키며 다치다만 격벽 너머에서 용접기 불꽃이 튀는 것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청소가 아니라 소각을 해줍시다. 아주 뼈도 못 추리게 말입니다. 제 눈빛을 본 김수석이 고통 속에서도 씩 웃더군요. 그는 주머니에서 피 묻은 아이디카드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미친 짓이군요. 한국에선 이런 걸 이판사판이라고 한다면서요? 후후. 맞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죠.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부축하며 다시 그 어둠 속의 서버실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제 셔츠에 묻은 이 붉은 피. 이것은 한국인의 피이자 이제 저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혈맹의 증표였으니까요. 등 뒤에서 격벽이 뚫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익.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72시간의 추적 끝에 저는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의 승패는 미사일의 성능이 아니라 누가 더 지켜야 할 것이 많은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쪽은 저 무장괴한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였습니다. 마침내 견고했던 예비 격벽마저 녹아내렸습니다. 시뻘건 쇳물이 뚝뚝 떨어지는 구멍 사이로 검은색 전술화를 신은 발들이 성큼성큼 들어오더군요. 자욱한 연기 속에서 붉은색 레이저 포인터 10여 개가 어둠을 가르며 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프로였습니다. 진입과 동시에 사각지대를 확보하고 서로 수신호를 교환하며 포위망을 좁혀오는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으니까요. 타겟 발견. 전방 11시 방향 서버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건조한 목소리.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서늘한 명료함이 제 이성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 박사님 준비됐습니까? 제가 콘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린 채 묻자 박 박사는 떨리는 손으로 메인 전력 차단기를 움켜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야. 가동. 제가 엔터키를 내리침과 동시에 박 박사가 차단기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지하 벙커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지며 완벽한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타겟시야 상실. 나이트 비전 켜. 괴한들의 당황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적외선 야시경을 켜고 우리를 찾으려 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눈을 뜬 것은 그들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웅 척. 우웅 척. 지하 공간을 가득 메우는 묵직한 구동음.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 수백 마리가 동시에 잠에서 깨어나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괴한들의 야시경 화면에 무언가 거대한 물체들이 움직이는 것이 잡혔을 겁니다. 천장에 매달려 있던 오렌지색 산업용 로봇 팔들. 방금 전까지 미사일 동체를 용접하고 조립하던 그 일꾼들이 이제는 전사가 되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력한 코드는 단순했습니다. 시스템 모드, 긴급 방어, 활성화됨. 목표 인식, 미승인 인원. 이게 뭐야? 선두에 섰던 괴한이 뒷걸음질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머리 위로 길이 3m의 거대한 로봇팔이 소리 없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로봇팔의 끝에는 3000도의 열을 뿜어내는 플라즈마 용접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치익.
푸른색 불꽃이 번쩍이자 괴한이 들고 있던 소총의 총신이 엿가락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으악! 그가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리자 이번에는 옆에 있던 유아 프레스 로봇이 움직였습니다. 평소 2톤 무게의 탄두를 들어 옮기던 그 무지막지한 악력이 괴한의 방탄조끼를 낚아채더니 공중으로 가볍게 집어 던져버리더군요. 사격! 사격해! 저 고철 덩어리들을 쏴! 리더의 고함 소리와 함께 총성이 빗발쳤습니다. 타타탕! 총알들이 로봇팔의 외피에 튕겨 불꽃을 튀겼지만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그 강철의 피부에는 흠집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청소였습니다. 미국 특수부대가 아무리 인간 살인병기라 해도 24시간 쉬지 않고 강철을 깎고 녹이는 산업용 로봇의 힘과 속도를 당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여긴 전쟁터가 아닙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벙커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방송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냉혹하게 울렸습니다. 여긴 공장입니다. 그리고 공장에서는 불량품을 폐기하는 게 원칙이죠.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로봇팔 하나가 리더를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로봇은 초정밀 레이저 커팅기를 장착하고 있었는데 붉은색 레이저 포인트가 리더의 미간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0.1mm라도 움직이면 자네 머리는 정확히 2등분 될 테니까. 리더는 얼어붙은 채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더군요.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인간들이 투박한 제조기계들에게 제압당하는 이 아이러니한 광경. 그것은 마치 거만한 군사 대국이 땀 흘려 일하는 제조국가에게 무릎을 꿇는 상징적인 장면과도 같았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자 저는 숨을 몰아쉬며 콘솔에 기대섰습니다. 옆에 있던 김수석이 피 묻은 손으로 엄지를 치켜세우며 씩 웃더군요. 국장님. 제법이신데요? 생산직으로 취직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양하죠. 야근이 너무 많아서. 저도 피식 웃어주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괴한들은 제압했지만 밖에는 여전히 우리를 지워버리려는 거대한 세력, 미국 정부가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메인 서버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박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박 박사님, 이 벙커의 통신 차단벽 해제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지. 하지만 그랬다간 놈들이 우리 위치를... 아니요. 놈들이 아니라 세상이 우릴 보게 해야 합니다. 저는 김수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 의도를 알아차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시다. 판을 키워야죠. 박 박사가 레버를 내리자 전파 침묵이 해제됨과 동시에 벙커의 모든 CCTV 영상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그 신호를 백악관 직통 라인이 아닌 전 세계 주요 방송사들의 위성 주파수로 우회시켜 송출했습니다. CNN, BBC, NHK 그리고 알자지라까지. 누리호 발사 성공 소식을 전하느라 대기 중이던 전 세계의 뉴스 화면이 일제히 지직거리더니 이 지하 벙커의 참혹한 현장을 생중계하기 시작한 겁니다. 워싱턴의 국무부 장관실에서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국무부 장관은 자신의 사무실 TV 화면을 보며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피투성이가 된 한국인들과 무장해제된 채 무릎 꿇고 있는 미국 용병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정중앙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한 남자. 바로 저 마이클 벤스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미 국무부 장관님. 제 목소리는 위성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서, 도쿄의 로폰기 거리에서 수억 명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미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 국장 마이클 벤스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지하 50m 어느 이름 없는 공장에 와 있습니다. 저는 카메라 앵글을 돌려 벽에 붙은 낡은 태극기와 아이들의 그림 그리고 쪽잠을 자던 침대들을 비췄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곳이 불법 미사일 제조 공장이라고 주장하며 저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입막음을 위해 암살팀까지 보냈죠. 하지만 제가 목격한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1초의 침묵 동안 전 세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제가 본 것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우는 아버지들이었습니다.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피와 땀으로 기술을 쌓아 올린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카메라를 노려보며 제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이 기술을 위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침략하기 위한 힘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힘이 어째서 위협입니까?
한국은 단 한 번도 이 힘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침묵하며 갈고 닦았을 뿐입니다. 장관실의 전화통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펜타곤, UN. 전 세계에서 항의와 문의가 빗발치고 있었죠.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제 미국은 이 공장을 폭격할 수도, 우리를 죽일 수도 없습니다. 전 세계가 증인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장관에게 보내는 통첩을 날렸습니다. 장관님, 반도체 공장 서명을 원하신다고 했죠? 그렇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김수석이 건네준 300페이지 분량의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 폐기 합의서 초안을 들어보였습니다. 이 합의서에 서명하십시오. 한국의 우주 개발과 미사일 주권을 100%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십시오. 만약 거부한다면 저는 뒤에 서 있는 김수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데이터와 오늘 녹화된 미국의 불법 군사작전 영상을 전 세계에 공개하겠습니다. 선택하십시오. 동맹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전범으로 기록될 것인지. 방송이 끝나는 순간 벙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 주머니 속 위성 전화기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저를 버렸던 그 번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장관의 거친 숨소리와 참모들의 다급한 고함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장관이 쉰 목소리로 내뱉더군요. 자네가 이겼네, 마이클. 전화가 끊어지고 장관의 힘 빠진 패배 선언이 벙커의 정적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의 영웅이 아니라 국가 기밀을 누설한 1급 수배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벙커 밖에서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두두두두두. 놈들의 증원군인가? 박 박사가 겁에 질려 물었지만 김 수석은 CCTV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피 묻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이번엔 우리 식구들입니다. 박살난 격벽 너머로 진입한 것은 검은색 대테러복을 입은 대한민국 육군 707 특수임 무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미 국무부 용병들을 포위하고 무장 해제시켰습니다. 미국 측 요원들은 전원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이것은 대한민국 영토 내의 불법 군사 작전이다. 한국군 지휘관의 당당한 호통. 미군 용병들이 굴욕적인 표정으로 소총을 바닥에 내려놓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손에 들린 미국 여권이 짐처럼 느껴지더군요. 저는 이제 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순간 저는 연방 교도소행일 테니까요. 국장님. 그때 김 수석이 다가와 제 손에 들린 여권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거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버리시죠. 그럼 전 어디로 갑니까? 제3국 망명이라도 받아줍니까? 제가 쓴웃음을 짓자 김 수석은 품 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피가 묻어 조금 구겨졌지만 금박으로 된 로고는 선명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전략 자문. 저희 회장님이 방송 보시고 방금 연락 주셨습니다. 미국이 버린 인재라면 우리가 줍겠다고요. 연봉은 백악관의 3배 어떻습니까? 3배라. 저는 멍하니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국은 나를 죽이려 했는데 적국이라 의심했던 이들은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자 김 수석이 긴장했습니다. 뭡니까? 야근 수당. 한국은 야근이 많다면서요? 그거 챙겨주면 생각해보죠. 그 말에 벙커 안에 있던 박 박사와 연구원들이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수석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하더군요. 걱정 마십시오. 컵라면은 무제한 제공입니다. 저는 주머니에 있던 미국 여권을 쓰레기통에 툭 던져 넣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미국인 마이클 벤스로서 죽고 한국인들의 친구 마이클 벤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창밖 아니 벽 너머의 세상은 이미 뒤집혔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지하 벙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한 새벽처럼 말입니다. 그 소란스럽던 72시간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저는 지금 전라남도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전망대 난간에 기대어 서 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남해의 바다는 붉게 물들어 있고 텅 빈 발사대만이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침묵하고 있군요. 제 손에는 김 수석이 건네준 다 식어버린 믹스커피 한 잔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발밑에는 제가 방금 구겨서 버린 미 국무부의 아이디카드가 뒹굴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제가 송출한 벙커 영상 때문에 백악관 대변인은 진땀을 빼고 있고 CNN은 한국의 미사일 주권에 대한 특집 방송을 내보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폭풍의 눈인 이곳 고흥은 거짓말처럼 고요합니다. 후회 안 하십니까? 어느새 다가온 김수석이 제 옆에 섰습니다. 붕대를 감은 그의 팔이 훈장처럼 보이더군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영웅 대접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내부 고발자로서 말입니다. 영웅이라.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10년 뒤에 은퇴해서 회고록이나 팔아먹는 삶보다는 여기서 당신들이 만드는 그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일렬에서 직관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요. 제 말에 김수석이 피식 웃으며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뱃갑을 꺼냈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사람 부족해서 죽을 맛이었거든요. 벤스 고문님 같은 독한 놈이 하나쯤 필요했습니다. 고문이라.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제 새 직함입니다. 우리는 말없이 어둠이 깔리는 발사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3일 전 저곳에서 누리호 4호기가 쏘아 올려졌습니다. 미국은 그것을 감시하려 했고 저는 그것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저 거대한 철탑이 쏘아 올린 것은 단순한 위성도 미사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남의 나라 눈치를 보며 사거리 제한에 묶이고 탄두 중량에 묶여 손발이 잘린 채 살아야 했던 엔지니어들의 피 맺힌 절규. 그 억눌린 에너지가 누리호라는 이름을 빌려 저 우주로 해방된 것입니다. 박 박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제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하늘로 로켓을 쏜다고요. 틀린 말은 아니죠. 김수석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 수많은 별들 사이 어딘가에 우리가 쏘아 올린 누리호 4호기가 돌고 있겠죠. 슬픔인 줄 알았는데 오기였고 포기인 줄 알았는데 준비였던 시간들. 그게 우리의 연료였습니다. 미국은 시스템으로 날지만 우리는 극강으로 납니다. 그러니 벤스 고문님도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우린 브레이크가 고장난 8톤 트럭이니까요. 그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야누스. 저는 한국을 두 얼굴의 야누스라고 불렀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들은 가면을 쓴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빨을 숨기고 있었던 가장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당을 넘보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이빨을 드러내고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되기를 선택한 것이죠. 가시죠, 고문님. 박 박사님이 기다리십니다. 김수석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오늘 회식 메뉴는 뭡니까? 삼겹살에 소주입니다. 한국에 오셨으면 소맥 자격증부터 따셔야죠. 자신 있습니다. 제가 또 섞는 건 전문 아닙니까? 우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불어오는 겨울바람이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저를, 그리고 이제 막 족쇄를 풀고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이것이 제가 목격한 72시간의 진실. 그리고 위대한 반전의 기록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미국 엘리트 관료의 시선으로 바라본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충격적인 실체,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아버지들의 뜨거운 눈물. 지금 이 순간에도 고흥과 창원에 불 꺼지지 않는 연구소에서 대한민국의 누리호와 현무를 만들고 계신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강대국의 통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하늘을 지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 과학자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가 놀랄 국뽕치사량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